1945년 2월 21일 08:47시 허셜 유디 윌리엄스 상병은 이오지마의 포탄 구덩이에 웅크리고 앉아 일본군 콘크리트 토치카 미로에서 후퇴하는 미군 셔먼 전차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21세, 전투 경험 3개월, 제21해 변견대 폭파반 하사. 징역은 멈춰 섰다. 해병대원들은 재래식 무기로는 닿을 수 없는 진지에 도달하려다. 검은 화산자의 모래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윌리엄스는 등에 70파운드짜리 M22 화염 방사기를 메고 있었다. 연료는 총 90초 정도밖에 안 됐다. 표준 해병대 교리는 전차를 기다리라고 했다. 그는 대신 일어섰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화염 방사기를 든 한 남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꾼 8대의 셔먼 전차에 관한 이야기다. 75mm 주포가 있던 자리에 화염 발사기를 장착한 개조된 M4A 씨름 전차 8대. 일본군은 이것들을 M1 전차라고 불렀다. 해병대원들은 지포, 지포S라고 불렀다. 이오지마 전투가 끝날 무렵 이 전차들은 일본군 병사들이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진지를 포기하게 만든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일본군은 도망가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결코 도망가지 않았다. 지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1945년 1월 하와이 스코필드 막사. 이오지마의 11마일 터널, 730개의 주요 방어 시설, 75리비미터보다 큰 포 부신문, 곡사포 139문, 박격포 90문, 대전차포 16문, 기관총 200정, 전차 24대, 모두 지하로 연결되어 있었다. 모두 한 해변을 향해 발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해병대가 상륙할 수 있는 유일한 해변. 미군 정보부는 터널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들은 9개월 내내 이오지마를 폭격했다.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들이 하루에 800톤의 폭탄을 투하했다. 해군 한 포가 D-Day 전 72시간 동안 발사되었다. 미군 계획자들은 폭격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했다. 그들은 틀렸다. 계산은 간단했다. 계산은 잔인했다. 구리바야시 타다미치 중장은 8개월을 보내며 8평방마일의 섬을 가능한 한 많은 미군을 죽이도록 설계된 요새로 만들었다. 그는 전통적인 반자이 돌격을 금지했다. 자살적인 영광도 없었다. 공중이나 해상에서 파괴할 수 없는 진지에서 계산되고 체계적인 살상만 있었다. 구리바야시는 하버드에서 공부했다. 버팔로에서 살았다. 미국을 가로질러 15레를 운전했다. 그는 미국인을 이해했다. 그들이 올 것을 알았다. 자신이 질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승리의 대가를 미국이 치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었다. 미군 계획은 이오지마를 5일 안에 점령할 것으로 예상했다. 36일이 걸렸다. 미군 6,821명 전사, 1977명 부상. 미군 사상자가 일본군 손실을 초과한 유일한 태평양 전투. 그리고 처음 4일 동안 해병대는 전혀 징역할 수 없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오지마의 일본군 토치카는 철근 콘크리트 벙커였다. 벽 두께 2피트, 지붕 두께 3피트, 교차 사격지대를 형성하며 상호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배치되어 있었다. 터널이 지하에서 그것들을 연결하여 방어자들이 후퇴하고 재집결하고 해병대가 청소했다고 생각한 진지를 재점령할 수 있었다. 해군 한 포는 튕겨나갔다. 공중 폭탄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셔먼 전차 포탄은 관통할 수 없었다. M22 휴대용 화염 방사기를 든 해병대원들이 시도했다. M22는 2개의 탱크에 4.5갤런의 젤리 가솔린을 실었다. 유효 사거리, 지속시간 총 709초. 화염 방사기 조작자는 아무런 엄폐물도 제공하지 않는 화산자의 위에 노출된 채 일본군 기관총 사수들이 모든 것을 그에게 집중시키는 동안 콘크리트 토치카 20야드 이내로 기어가야 했다. 이오지마의 한 해병 화염 방사기 대대는 92% 사상률을 입었다.
해병 화염방사기 조작자의 평균 전장 생존 시간 4분. 디젤 연료는 검은 연기를 만들었다. 일본군 관측병들이 그 연기를 추적했다. 박격포탄이 뒤따랐다. 압축질소는 방출될 때 쉿소리를 내며 조작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렸다. 그리고 화염방사기 자체가 70파운드였기 때문에 조작자는 느리고 노출되었으며 보통 자신들도 제압당해 있던 소총수들의 엄호 사격에 완전히 의존했다. 이오지마에서 죽은 일본군의 30% 이상이 화염방사기로 죽었다. 하지만 그 화염방사기를 들고 있던 남자들은 일반 보병의 3배 비율로 죽어가고 있었다. 뭔가 바뀌어야 했다. 8대의 전차가 수천 명의 해병대원을 죽이고 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알립니다. 1944년 10월 하와이 스코필드 막사. 미 육군 화학전 부대의 언마크트 대령이 테이블에 펼쳐진 3가지 다른 화염 방사기 설계를 응시했다. 캐나다 론슨, 해군 마크 I, 해군 모델 I. 완벽한 것은 없었다. 충분히 강력한 것도 없었다. 장갑을 단 것도 없었다. 제 대대의 해군 12, 시비스들이 그 테이블을 둘러쌌다. 이들은 일반 공병이 아니었다. 이들은 포화 속에서 활주로를 건설하고 공식 조달 채널이 너무 느리게 움직일 때 용접하고 제작하고 즉흥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사이판을 위해 M3 스튜어트 경전차 64대를 화염방사기로 현장 개조했다. 하지만 경전차는 답이 아니었다. 그들은 펠렐리우에서 그것을 시도했다. 일본군 대전차포가 그것들을 파괴했다. 언마크트와 12들은 더 무거운 것이 필요했다. 타격을 견딜 수 있는 것. 콘크리트 토치카에 충분히 가까이 가서 사격구와 통풍구를 통해 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 그들에게는 M4A3 셔먼 중형 전차 8대가 있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12들은 하루 24시간 일했다. 그들은 75 5mm 주포를 제거했다. 대포가 있던 자리에 마크 1 화염 방사기를 설치했다. 연료 탱크 300갤런의 네이팜을 차체에 용접했다. 철 100개의 전기 연결을 했다. 전차당 150파운드의 용접봉을 사용했다. 화염 방사기는 300psi에서 작동했다. 사거리 150야드. 일부 자료는 400피트라고 한다. 어느 쪽이든 휴대용 화염 방사기 사거리의 10배. 그리고 불꽃은 9초가 아니라 80초 동안 지속되었다. 전차당 비용 이전 천전단 $2,500. 1984년 달러 기준. 인플레이션 조정 시 대당 거의 $3,600,000. 설치에는 정밀함이 필요했다. 발사기를 잘못 장착하면 포신이 회전할 수 없었다. 연료 혼합을 잘못하면 불꽃이 50야드에서 꺼졌다. 점화 시스템을 망치면 방아쇠를 당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스템을 용접한 2명의 12, EM2C 키셀과 SF1C JT 패터슨이 전차와 함께 이오지마에 갈 예정이었다. 키셀은 전투 중 20일 동안 보조 운전수와 포수로 투입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포화 속에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463중대에 의해 지옥의 불, Hell's a Fire로 명명된 첫 번째 지포 전차는 1944년 11월 첫 시험을 진행했다. 불꽃은 150야드를 날아갔다. 셔먼의 장갑은 소화기 발사를 흡수했다. 네이팜은 콘크리트에 달라붙어 1800도에서 연소했다. 8대의 전차, 이오지마 준비 완료. 하지만 8대의 전차로 충분할까? 1945년 2월 19일 0900시 이오지마. 3,000명의 해병대원이 첫 파도로 해변에 상륙했다. 화산재가 너무 물들어서 그들은 발목까지 빠졌다. 상륙정이 파도에 쌓였다. 차량은 견인력을 얻을 수 없었다. 해변은 정보 예측보다 더 가팔랐다.
파도가 하역하려는 LST를 강타했다. 장비가 검은 모래에 박혔다. 첫 1시간 동안 침묵. 해병대원들은 내륙으로 밀고 들어갔다. 작은 교두보를 확보했다. 일본군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구리바야시의 포병이 포문을 열었다. 사전 조준된 박격포, 언덕 속에 숨겨진 포병, 교차 사격을 만들도록 배치된 기관총, 로켓. 해변의 해병대원들은 갈 곳이 없었다. 화산재는 폭발을 흡수했지만 엄폐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참호를 파려고 했지만 모래가 다시 구멍으로 무너지는 것을 발견했다. D-Day가 끝날 무렵 미군 사상자 2,400명, 8대의 지포 전차 모두 D-Day에 상륙했다. 그들은 연료를 재보급했다. 그들은 기다렸다. 왜냐하면 해병대는 아직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월 21일 디플로리티 제3해병사단이 마침내 상륙했다. 그들 중에는 허셜 우디 윌리엄스 상병, 폭파반 하사 등의 70파운드 화염 방사기를 메고 있었다. 제3사단의 목표, 섬 중앙의 제2비행장, 구리바야시 방어망의 가장 강력하게 요새화된 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셔먼 전차들이 진격했다. 일본군 대전차포가 2대를 파괴했다. 나머지는 후퇴했다. 소총을 든 해병대원들이 진격했다. 콘크리트 토치카에서 나온 기관총 사격이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들은 후퇴했다. 화염방사기 조작자들이 진격했다. 박격포 사격이 그들이 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기 전에 그들을 죽였다. 진격이 멈췄다. 2월 23일 0430시 남쪽 1마일 떨어진 스리바치산의 깃발이 개양된 날과 같은 날. 6명의 해병대원이 화산 위에 성조기를 개양하는 동안 윌리엄스는 교차 사격 지대를 형성하는 7개의 콘크리트 토치카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진격할지 알아내려는 장교와 함께 포탄 구덩이에 웅크리고 있었다. 윌리엄스가 자원했다. 4명의 소총수, 단 4명가 엄호 사격을 제공할 것이었다. 윌리엄스는 M22 화염 방사기 1대를 가지고 있었다. 7, 8, 9초의 연료. 유효 사거리. 그는 기어갔다. 사거리. 첫 번째 토치카까지 50야드. 윌리엄스가 기어간다. 화산재가 그의 팔꿈치 아래에서 움직인다. 등에 70파운드 탱크가 그를 땅으로 누른다. 그는 총알 소리를 듣는다. 어디에 맞는지 모른다. 앞에 토치카에 집중한다. 40야드. 4명의 소총수가 발사한다. 일본군 기관총 사수들이 응사한다. 윌리엄스는 계속 기어간다. 30야드. 총알이 그의 질소 탱크에서 튕겨나간다. 금속성 핑 소리. 그는 멈추지 않는다. 앞으로 기어가면 사수들이 무기를 충분히 낮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뒤로 기어가면 그들이 그를 죽인다. 그는 앞으로 기어간다. 충분히 가까이. 윌리엄스가 조준한다. 반가세를 당긴다. 질소가 쉿 소리를 낸다. 네이팜이 점화된다. 주황색 줄기가 토치카 사격구를 향해 날아간다. 젤리 연료가 안으로 튄다. 벽에 달라붙는다. 1800도에서 연소한다. 토치카 안에서 비명소리. 기관총이 발사를 멈춘다. 윌리엄스가 다음 진지로 기어간다. 이 패턴은 다음 4시간 동안 6번 더 반복된다. 각 토치카는 윌리엄스가 새로운 화염 방사기나 폭약을 위해 해병대 진지로 돌아가야 했다. 각 진역은 그를 볼 수 있는 모든 일본군 진지의 집중 사격에 노출시켰다. 한순간 그는 토치카 위로 올라가 통풍구를 찾아 노즐을 밀어넣고 벙커 안으로 직접 발사한다. 또 다른 순간 일본군 병사들이 총검을 들고 그를 돌격한다. 그는 화염 방사기를 그들에게 돌린다. 7개의 토치카가 무력화되었다. 제21 해병대가 마침내 진격할 수 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휴대용 화염 방사기를 사용했다. 70파운드, 9초의 연료, 20야드의 사거리. 그는 자신을 7번 노출시켜야 했다. 그를 보호하던 4명의 엄호 소총수 중 2명이 죽었다. 만약 전차가 윌리엄스가 한 일을 할 수 있다면
하지만 300갤런의 연료, 150야드의 사거리, 그리고 기관총 사격을 무시하는 장갑을 가지고 바로 그날 2월 23일 누군가가 마침내 지포 전차를 요청했다. 1945년 2월 24일 천시 제2비행장 근처 북부구역 해병 소총 중대가 3개에 연결된 토치카 앞에서 멈춘다. 표준 전차는 관통할 수 없다. 보병은 징역할 수 없다. 사상자가 늘어난다. 요청이 나간다. 화염 전차가 필요합니다. 1047시 8대의 지포 중 1대가 도착한다. 전차 지휘관이 목표 토치카를 식별한다. 사거리. 휴대용 화염 방사기에는 너무 멀다. 지포에게는 사거리 안. 셔먼이 징역한다. 일본군 사수들이 발사한다. 7007mm 총알이 장갑을 핑 소리를 내며 맞는다. 효과 없음? 150야드에서 지포가 멈춘다. 포탑이 회전한다. 화염 발사기가 첫 번째 토치카의 사격구를 조준한다. 지휘관이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주황색 네이팜이 150야드를 가로질러 흐른다. 불꽃은 박격포처럼 아치를 그리지 않는다. 총알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똑바로 쏜다. 300pc의 압축 공기로 날아가는 젤리 가솔린. 네이팜이 사격구에 들어간다. 안으로 튄다. 콘크리트 벙커가 용광로가 된다. 30초간의 지속적인 불꽃. 기관총이 발사를 멈춘다. 검은 연기가 통풍구에서 쏟아진다. 지포가 2번째 토치카로 회전한다. 그리고 3번째. 3개의 토치카가 5분 이내에 무력화되었다. 미군 사상자 제로. 해병대가 징역한다. 소문이 사단 전체에 퍼진다. 화염 전차가 효과가 있다. 2월 25일 지포에 대한 여러 요청. 하지만 새 해병사단에 분산된 총 8대의 전차만 있다. 전차 대대당 4대. 그들은 통합되어 요청이 들어올 때 재보급 지점에서 파견되어야 한다. 해병대원들은 지포가 도착할 때까지 징역을 보류하기 시작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휴대용 화염 방사기 조작자는 20야드 이내로 기어가야 한다. 그는 노출되어 있다. 그는 느리다. 그는 약 9초의 연료를 가지고 있다. 그가 빗나가면 무방비 상태다. 지포 전차는 150야드에서 발사한다. 장갑이 있다. 300갤런의 연료가 있다. 총 80초 동안 발사할 수 있다. 또는 여러 번의 촌데이 5초 분사로. 첫 번째에 빗나가면 조정하고 다시 발사한다. 그리고 다른 것이 있다. 심리적 효과. 1945년 3월 1일 북부구역 제3해병사단 지역. 일본군 방어 진지, 터널로 연결된 벙커, 바위 노두의 기관총 진지, 동굴에 숨겨진 포병가 3일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거부한다. 해병 사상자 97명 전사 183명 부상. 진전 없음. 지포가 도착한다. 전차가 200야드 밖에서 접근한다. 전방 진지의 일본군 병사들이 그것이 오는 것을 본다. 그들은 전에 미국 전차와 싸워봤다. 그들은 방법을 안다. 전차가 가까이 오게 하고 대전차 무기나 자기 부착 폭약으로 공격한다. 하지만 이 전차는 포탄을 발사하지 않는다. 불꽃을 발사한다. 150야드에서 지포가 벙커 복합체를 향해 분사한다. 주황색 불꽃이 진지를 가로질러 굴러간다. 네이팜이 벙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열기는 견딜 수 없다. 산소가 빨려나간다. 방어자들은 숨을 쉴 수 없다. 그때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난다. 일본군 병사들이 진지를 버린다. 그들이 도망간다. 반자의 돌격도 아니다. 터널을 통한 전술적 철수도 아니다. 그들은 노출된 채 열린 땅으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해병 소총수들이 그들을 쓰러뜨린다. 이것은 3월 3일에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3월 5일, 그리고 3월 7일. 태평양 전쟁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방어자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기보다 요새화된 진지에서 도망가고 있다. 제1해병사단 역사 기사는 지포가 일본군이 동굴과 바위 틈에서 나와 달아나게 만든 유일한 무기라고 밝힌다. 왜? 총알은 빠르게 죽인다. 포탄 파편은 빠르게 죽인다. 수류탄도 비교적 빠르게 죽인다.
불은 다르다. 불은 천천히 태운다. 불은 산소를 소비한다. 불은 즉각적인 죽음 없이 견딜 수 없는 열을 만든다. 병사는 총알로부터 엄폐할 수 있다. 그는 포탄의 근접 실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는 사격구를 통해 쏟아지고 모퉁이를 돌아 흐르고 터널을 연기와 열로 채우는 불꽃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 이오지마의 일본군 병사들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맹세했다. 대부분 그랬다. 하지만 지포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탈출구 없이 콘크리트 벙커에서 산채로 타는 것을 의미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일부는 대신 도망가기로 선택했다. 3월 초까지 8대의 지포 전차는 계속 작전을 수행한다. 그들은 전방 진지에서 매일 연료를 재보급한다. 그들은 하루에 5,800톤 갤레온의 네이팜을 발사한다. 8대 전차 전체 합계, 전체 36일 전투 동안 360톤 갤레온. 하지만 8대의 전차가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다. 해병사단들은 대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화염 전차를 요청하고 있다. 휴대용 화염 방사기 조작자들은 여전히 치명적인 비율로 죽어가고 있다. 5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투가 3주째에 접어들고 있다. 3월 9일에 일어난 일은 전쟁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해병대가 모든 진지 공격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다. 1945년 3월 9일 제3해병사단이 북동쪽 해변에 도달한다. 그들은 섬을 둘로 나눴다. 하지만 북부 구역은 정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362A 고지 Turkey Knob 원형 극장 The Amphitheater. 지형이 너무 험악하고 방어가 너무 겹겹이 쌓여 있어서 해병대원들은 이 지역을 고기 분쇄기 The Meat Grinder라고 별명을 붙였다. 362A 고지 아래에만 7층 규모의 터널, 바위 협곡에 배치된 콘크리트 토치카, 교차 사격지대를 가진 동굴 속에 숨겨진 포병, 모든 접근로를 보호하는 지뢰밭, 비행장 주변에 파인 대전차 도랑, 표준 공격 교리가 통하지 않는다. 전차는 지형에 갇히거나 지뢰를 밟는다. 보병은 전차 없이 진격할 수 없다. 화염 방사기 조작자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죽는다. 해병대 지휘관들이 새로운 명령을 내린다. 화염 전차 지원 없이는 주요 공격을 진행하지 않는다. 제5해병사단은 지포 4대를 보유하고 있다. 제4해병사단도 4대. 그들은 개별적으로 배분되기보다는 최대 효과를 위해 통합된 전용 공격 부대로 운영되기 시작한다. 3월 10일 06-645시 원형 극장 구역. 3대의 지포가 함께 진격한다. 보병이 50야드 뒤에서 따라간다. 선두 전차가 토치카 복합체를 식별한다. 참호로 연결된 4개의 콘크리트 벙커, 측면 사격을 제공하는 바위 노두의 기관총 진지, 지포들이 펼쳐진다. 각 전차 사이에 50야드. 그들은 사격선을 만든다. 140야드에서 일본군 포병이 포문을 연다. 포탄이 전차를 협공한다. 한 근접 명중이 셔먼을 옆으로 뒤집는다. 지포가 아니라 지원을 제공하는 일반 포탄 전차, 승무원이 대피한다. 지포들은 계속 움직인다. 150야드에서 지포들이 멈춘다. 지휘관들이 목표를 식별한다. 사격을 조정한다. 신호에 따라 3대의 전차가 동시에 발사한다. 3줄기의 주황색 불꽃이 토치카 복합체에 모인다. 네이팜이 사격구로 쏟아진다. 참호 위로 튄다. 동굴 입구로 흘러든다. 열기가 너무 강렬해서 벙커 안의 탄약이 폭발하기 시작한다. 2차 폭발. 일본군 병사들이 진지를 버리고 해병 소총 사격 속으로 직접 달려든다. 공격 지속 시간 12분. 4개의 주요 방어 진지 무력화. 미군 사상자 6명 부상, 전사 제로. 해병대원들은 이 전술을 지포 소탕, 지포 스윕스이라고 별명을 붙인다. 3대 또는 4대의 화염 전차가 협동하여 진격하고 일본군 진지를 불로 포화시키고 재래식 무기로는 건드릴 수 없었던 저항을 분쇄한다. 3월 14일 제6 해병사단이 지포 소탕을 사용하여 서부 해안을 청소한다. 3월 16일
제사사단이 제3비행장 주변의 요새를 줄이는데 그것들을 사용한다. 3월 21일 북부 포켓에 대한 최종 공격, 지포가 선두에 선다. 3월 25일까지 조직적인 일본군 저항이 무너지고 있다. 개별 거점이 남아있다. 구리바야시는 여전히 살아있다. 터널 네트워크 어딘가에. 하지만 그가 8개월을 들여 건설한 방어 시스템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8대의 셔먼 전차에 의해 진지별로 체계적으로 불태워졌다. 1945년 3월 26일 이오지마 안전선언. 하지만 대가 36일간의 전투, 미군 6,821명 전사, 19,700명 부상, 해군과 지원부대에서 추가로 2,688명의 사상자, 이오지마에서 싸운 7,000명의 해병대원 중 25,000명 이상이 사상자가 되었다. 일본군의 경우 14,833명 확인 사망, 단 216명만 포로로 잡혔다. 나머지는 죽을 때까지 싸웠다. 구리바야시의 시신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3월 26일 또는 그 직후의 최후 공격에서 사망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 최대 미군 사상자. 그는 공격 부대의 28% 사상률을 입혔다. 태평양 전쟁에서 전례 없는 일. 하지만 지포들도 똑같이 전례 없는 일을 해냈다. 그들은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병사들의 의지를 꺾었다. 재래식 무기로는 건드릴 수 없었던 진지를 무력화시켰다. 용기뿐만 아니라 혁신이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구했다. 지포들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을까?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을 고려해보자. 휴대용 화염 방사기 조작자들은 92% 사상률을 입었다. 만약 해병대가 이오지마의 730개 주요 방어 시설을 청소하기 위해 오직 휴대용 화염 방사기에만 의존했다면 계산은 끔찍하다. 각 시설은 여러 번의 화염 방사기 공격이 필요할 수 있다. 각 공격은 조작자를 4분간의 최대 위험에 노출시켰다. 사상자 예측은 수천 명에 달한다. 8대의 지포 전차는 미군의 생명의 최소한의 위험으로 150야드에서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는 장갑화되고 기동성 있는 화염 발사를 제공했다. 그들은 36일 동안 3.6천 갤레온의 네이팜을 발사했다. 그들은 각각 20일 이상의 전투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전투 중 적의 행동으로 파괴된 지포 전차는 제로였다. 휴대용 화염 방사기 사상자와 비교해보라. 이오지마 이후 해병대는 54대의 추가 기계화 화염 방사기를 요청했다. 각 사단에 9대, 요청은 즉시 승인되었다. 육군도 원했고 지포 생산을 AAA 우선순위에 올렸다. P-90 프로그램 및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은 수준. 1945년 6월까지 언마크트 대령의 CB팀은 계획된 오키나와 침공을 위해 72대의 화염 전차를 추가로 생산했다. 그들은 이오지마에서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했다. 오키나와에서 미군은 기계화 화염 방사기를 통해 1000갤레온의 네이팜을 소비했다. 1945년 8월 대일 승전 기념일까지 언마크트의 화염 전차 그룹은 총 354대의 기계화 화염 방사기를 생산했다. 70대가 일본 본토 침공 계획인 다운폴 작전 오퍼레이션 다운폴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군사 분석가들은 나중에 이오지마와 오키나와의 화염 전차가 원자무기 사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섬 공격의 사상률은 화염 전차를 사용했음에도 일본 침공이 수십만 명의 미군 생명을 희생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원자폭탄은 다운폴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을 끝냈다. 쓰라린 아이러니로 일본군 방어자들을 요새에서 불태워 미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가 수백만 명을 죽였을 침공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 허셜 우디 윌리엄스는 이오지마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3월 6일 파편의 부상을 입어 후송되었고 1945년 9월 미국으로 돌아왔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 10월 5일 백악관에서 그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했다. 윌리엄스는 전쟁 후 고생했다. 그는 심하게 술을 마셨다. 그는 적군 병사들을 죽인 방식에 대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1960년대에 그는 종교적 신앙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는 감리교회의 평신도 설교자가 되었고 33년 동안 의회 명예 훈장 협회의 전국 원목으로 봉사했다. 윌리엄스는 33년 동안 제향군인 관리국에서 근무했다. 그는 미국 전역에 골드스타 가족 기념비를 건립하는 허셜 우디 윌리엄스 명예훈장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기념 행사에 기조 연설자를 포함하여 여러 번 이오지마로 돌아갔다. 미 해군 원정 이동 기지함 USS 허셜 우디 윌리엄스 이비과스키 스피피에가 2020년 3월 7일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취역했다. 윌리엄스가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2022년 6월 29일 웨스트버지니아의 헌팅턴 VA 병원, 그의 이름을 딴 병원에서 9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살아있는 마지막 제2차 세계대전 명예훈장 수훈자였다. 그의 죽음과 함께 이오지마에서 화염방사기를 들고 싸운 사람은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오늘날 해병대 모병훈련소 페리스 아일랜드에서 조교들은 신병들에게 이오지마에 대해 가르친다. 그들은 용기에 대해 가르친다. 희생에 대해 가르친다. 그리고 포화 속의 혁신에 대해 가르친다. M4A3 화염 전차 개념. 12의 독창성과 전장의 필요성에서 태어난 수십 년 동안 기갑전쟁에 영향을 미쳤다. 미군은 한국전쟁을 통해 기계화 화염 방사기를 계속 개발했다. M113 장갑 인원 수송차를 기반으로 한 M132 장갑 화염 방사기는 1978년까지 사용되었으며 그때 국방부는 화염 방사기의 전술적 사용을 중단했다. 현대의 열압력 무기. 압력파를 만들고 산소를 소비하는 연료 공기 폭발물은 불타는 연료의 시각적 공포 없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원칙은 남아있다. 벙커와 요새는 내부에 도달하여 방어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수 무기를 필요로 한다. 텍사스 프레더릭스버그의 국립태평양 전쟁박물관은 화염방사기 장비를 포함한 이오지마의 유물을 전시한다. 버지니아 퀀티코의 해병대 박물관은 화염 전차의 역사를 보존한다. 매년 2월 19일 두 박물관에서 이오지마 상륙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8대의 셔먼 M4A3 지포 화염 전차가 전투에 참가했다. 그들의 구체적인 운명은 잘 문서화되지 않았다. 대부분은 전쟁 후 폐기되거나 표준 포탄 전차로 다시 개조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이오지마의 완전하고 복원된 지포 변형으로 박물관에 남아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그들의 유산은 살아남았다. 이오지마에서의 5주간의 전투에서 일본군 사상자의 30% 이상이 화염 방사기, 휴대용과 기계화 통합으로 사망했다. 306,000갤런의 네이팜을 발사한 8대의 지포 전차는 그렇지 않았다면 수천 명의 해병대원을 더 죽였을 방어 진지를 무너뜨렸다. 역사가들은 여전히 이오지마가 전략적으로 필요했는지에 대해 논쟁한다. 섬의 비행장은 전쟁 중 2,251대의 B-29 폭격기를 위한 비상 착륙장을 제공했지만 대부분의 착륙은 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급유 정지였다. 이오지마의 조기 경보 레이더는 침공 없이 무력화될 수 있었다. 비용 미군 6,821명 전사은 1945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싸운 해병대원들에게 문제는 이오지마를 점령할 것인지가 아니었다. 문제는 더 많은 생명을 잃지 않고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였다. 8대의 화염 전차가 그 답의 일부를 제공했다. 그 전차를 만든 사람들도 기억될 자격이 있다. EM2C 키셀과 SR-JT 패터슨, 지포와 함께 이오지마에 동행하고 포화 속에서 그것들을 유지보수한 2명의 시비. 그들의 이름은 공식 보고서에 나타나지만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다.
키셀은 20일간의 전투에서 보조 운전수 포수로 복무했다. 패터슨은 화산재가 밸브를 막고 염수가 전기 연결을 부식시킬 때 연료 시스템을 작동 가능하게 유지했다. 스코필드 막사에서 극비 화염 방사기 그룹 플레임트로어 그룹을 이끈 미 육군 화학전 부대의 언마크트 대령. 그는 해병대가 더 많은 전차를 요청했을 때 트리플 A 조달 우선순위를 추진했다. 그는 시비들에게 40시간 유지보수 과정을 실시하도록 훈련시켰다.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354대의 기계화 화염 방사기 생산을 감독했다. 제117세군 건설 대대. 시스템을 함께 용접한 시비들, 종종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다. 그들이 전차를 만들었다. 그들은 해병대원들에게 그것을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일부는 전투에 그것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전차 승무원들 자신, 이오지마에서 8대의 지포를 운전하고 지휘하고 작동한 해병대원들의 포괄적인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름은 흩어진 전투 후 보고서에 나타난다. 그들은 스리바치의 깃발을 개양한 사람들만큼 유명하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똑같이 열심히 싸웠고 종종 더 큰 위험에 처했다. 왜냐하면 섬의 모든 일본군 총이 화염 전차가 나타났을 때 그것들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오지마에서 파괴된 지포 전차는 제로다. 하지만 파괴되었다는 것이 손상되지 않았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전차가 명중탄을 맞았다. 탄약이 폭발하거나 연료 시스템에 불이 붙었을 때 승무원이 대피했다. 시비들이 밤새 그것들을 수리하고 다음 날 다시 전투에 투입했다. 그것이 이오지마에서의 승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다. 극적인 돌격이 아니다. 영웅적인 최후의 저항이 아니다. 항복을 거부한 요새에 잔인하고 갈아내리고 체계적인 파괴만 있었다. 진지별로, 토치카별로, 36일 동안 매일 화염 전차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킨 방식으로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좋아요는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알립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를 구출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싸우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은 해병대원들에 관한 이야기. 실제 사람들, 실제 혁신, 실제 영웅주의. 지금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 우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러한 기억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일부입니다.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 누군가가 복무했다면 알려주세요. 그냥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오지마의 8대의 지포 전차가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계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고 유지보수하고 작동한 사람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